7주차 5단계 상담 전략 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부교재 상담의 기술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시 수업 목표는 4단계 이야기 재구성하기와 4단계의 과정 탐색 시작하기, 4단계의 내담자의 창의성 경력하기, 4단계의 내담자의 문제와 걱정을 바라는 결과와 연결하기, 그리고 4단계의 결정과 새로운 이야기로 나아가기, 그리고 5단계 행동하기의 과제와 일기쓰기 기법을 이해하고 5단계 상담 전략에 의거해서 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단계 이야기 재구성은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작업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대안을 탐색하고 내담자의 모순과 갈등을 직면시키며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이야기 재구성에서는 과정 탐색 시작하기, 내담자의 창의성 격려하기, 내담자의 문제와 걱정을 바라는 결과와 연결하기, 내담자의 문제와 걱정을 바라는 결과와 연결하기, 결정과 새로운 이야기로 나아가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단계 이야기 재구성에서 과정 탐색 시작하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내담자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에서 기술화 내담자의 갈등을 관심사는 뭐뭐인 반면에 목표는 뭐뭐이네요 라고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 요약이 완전함을, 즉 상황의 사실이나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 등이 이 요약의 일부로 들어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내담자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도록 하려면 경청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판단하지 말고 내담자의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자료 수집을 하면서 꾸준히 내담자의 말을 잘 경청했다면 내담자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긍정적인 변화라는 차원에서 내담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를 물어야 합니다. 4단계 이야기 재구성에서 내담자의 창의성 격려하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야기 재구성의 첫 번째 목표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경청 기술과 숙련된 질문은 내담자가 답과 해결책을 쉽게 탐색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해 줄 효과적인 질문들입니다. 이를 숙지하고 상담 장면에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나요? 생각난 것은 무엇이라도 말해보세요. 생각해본 또 다른 대안이 있나요? 당신이 이전에 해본 성공 사례를 말해주세요. 이전에 당신에게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나요? 지금 문제 전체를 해결할 수 없다면 문제의 어떤 부분에는 작업할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그럴듯해 보이나요? 그 대안을 수용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4단계 이야기 재구성의 내담자의 문제와 걱정을 바라는 결과와 연결하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내담자의 문제와 희망, 결과 간의 차이는 몇 가지 기본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조화입니다. 첫째, 내담자의 준거 틀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주의 기울이기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관심사와 목표에 대한 요약을 피드백합니다. 내담자는 종종 자신만의 통합을 생성해내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둘째, 내담자가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상담자는 정보, 지도, 심리 교육적 개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담자가 새로운 답을 찾지 못할 경우 상담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석, 자기 개방 및 기타 변화 촉진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행동과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는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들을 만들고 브레인스토밍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이야기 재구성의 결정과 새로운 이야기로 나아가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탐색, 브레인스토밍, 이론적 전략 검증 등이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또는 논의할 만한 새로운 이야기가 발견되면 이러한 아이디어가 현실 세계에서 행동화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상담이 종료된 후에 현실 세계에서 내담자가 행동할 사고, 감정, 행동 및 계획 세우기를 일반화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5단계 행동하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행동하기는 5단계 상담 전략의 결론 단계로서 내담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일반화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뭐뭐 할 것이지요?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복잡성은 마치 친숙한 일상생활에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감정, 행동 등을 일반화할 수 있겠는가? 어떤 상담 이론에서는 행동 및 태도의 변화가 새로운 무의식적 학습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담자가 저절로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는 증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변화는 항상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내담자들이 이전의 덜 의도적인 행동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상담자는 내담자가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계약, 과제와 일기 쓰기 기법, 그리고 격려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단계 행동하기에서 계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내담자가 새로운 학습을 유지하고 활용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새롭고 다른 무엇인가를 하도록 비공식적 또는 문서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행동 계약은 내담자가 실제로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내담자의 문제가 보다 복잡한 경우에는 해결책 부분들을 각각 따로따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동 계약은 인지적 학습 이론에 기초한 상담 기법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어떤 타협을 한 후 그에 근거해서 두 사람이 계약을 맺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약속하고 이 약속을 지켰을 때와 어겼을 때 받을 보상과 벌칙을 내담자 스스로 혹은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지능이 정상 수준에 가깝고 문제 행동이 정말 심한 경우에 많이 쓰는 기법으로서 행동에 대한 정적 강화와 벌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의해서 목표 행동과
보상 방법 등이 사전에 약속된 것이므로 다른 강화 방법과는 다르고 특별한 것은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약속이 명문화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계약에서는 목표 행동, 제공되는 강화제, 행동 측정이나 평가 방법 등을 상세하게 문서로 작성하고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각 서명 날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한 부씩 복사해서 가지고 한 부는 내담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고 하루에 한 번씩 약속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단계 행동하기의 과제와 일기 쓰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의 매 회기가 끝난 이후에 회기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제 부여하기 기법은 오늘날 많은 상담 이론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개인심리학의 창시자인 아들러에 의해 처음 치료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과제를 부여할 때는 내담자와 충분히 의논한 후에 내담자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제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과제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으며 과제를 내담자와 합의하여 제시함으로써 내담자의 책임감과 과제 수행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담자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담 시간에 함께 논의하여 과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경우에는 내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상담에 흔히 적용되는 과제로는 정리정돈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에게 요일별로 책꽂이 정리하기, 책상 서랍 정리하기, 가방 정리하기, 옷장 정리하기 등을 과제로 제시할 수 있으며 감정에 민감하지 못한 내담자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감정일기 쓰기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상담 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문화 이론의 태동에 영향을 준 이론으로 생태체계 이론, 여성주의 이론, 그리고 사회구성주의 이론과 실존주의 이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 특히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이론이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러는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관심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들러는 심리치료 분야에서 다문화적 관점이 제시되기 훨씬 이전에 사회적 평등을 주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아들러가 제시한 치료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여 단기간에 실시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육과 예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들러 학파의 기법 중 격려하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격려는 아들러 학파의 치료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치료 기법입니다. 격려는 타인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과정으로 하나의 기법이라기보다 상담자의 기본적인 태도이자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전제하에 격려는 네가 잘하거나 올바르기 때문에 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좋아한다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격려는 단지 당신의 존재 자체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려는 개인이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견뎌낼 능력과 의지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격려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통해 공동체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심리적 건강을 촉진시키는 핵심적 치료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담자는 격려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는데 용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기는 실패에 초점을 두었을 때가 아니라 수용과 안전함에 대한 지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담자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지각하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을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격려는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입니다. 격려는 전문적 관계든 사적 관계든 인간 관계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위나 공포, 처벌과 같은 위협적인 행동은 개인을 책임감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형태의 행동들은 내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드레이커스가 말했듯이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한다면 인간은 격려를 먹고 힘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격려는 낙담하게 만드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비판이나 처벌 그리고 보상과 같은 외적인 통제는 자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막고 좌절을 초래하게 됩니다. 에반스는 사람을 낙담시키는 5가지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높은 기대나 비현실적인 기준 설정하기. 둘째, 실수에 초점 맞추기.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넷째, 비판적인 해석 내리기. 다섯째, 고도한 책임감을 지니고 통제적인 행동하기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과 상담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격려 없이는 내담자들에게 부적응적인 행동을 스스로 수정하려는 마음을 유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적응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상생활에서는 부적응적 행동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격려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외적 통제를 자제하고 실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격려는 곧 칭찬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칭찬도 외적 통제의 하나입니다. 칭찬은 잘한 일이나 우수한 결과에 반응하는 조건적 행위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격려는 결과보다 노력과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약점과 실수를 지적하는 대신에 강점과 잠재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격려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행동과 행위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행동은 걱정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부적응자라는 딱지를 붙이거나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격려는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격려는 내적인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가 자기 통제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응적인 행동은 대부분 낙담의 결과이며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어 공동체감을 저하시킵니다. 아들러는 모든 정신장애의 증상은 낙담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격려하는 것만이 그가 자신의 증상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상담자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아들러 학파의 상담 기법으로 내담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새로운 인식과 결과를 유발하게 하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기 기법이 있고
내담자가 자주 빠지는 함정과 난처한 상황을 피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의 지속적인 파괴적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기법으로 수렁 피하기 기법이 있습니다. 또 내담자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부적응적인 행동을 지각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을 방지하도록 돕는 자신을 포착하기 기법. 그리고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단추 누르기 기법. 또한 내담자가 부적응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자신의 내면적 동기에 침을 뱉어 혐오스러운 것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러한 행동의 반복을 억제시키는 수프의 침뱉기 기법.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각하도록 하는 즉시성 기법.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목표와 신념을 회피하지 않고 자각하도록 하는 직면 기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면에는 구체적으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관적 견해에 대한 직면. 둘째, 잘못된 신념과 태도에 대한 직면. 셋째, 사적 목표에 대한 직면. 넷째,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직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면은 내담자가 자신의 신념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내담자가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직면 기법을 사용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소한 직면 기법을 사용할 때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신뢰관계가 구축된 후에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단계 상담 전략을 요약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공감적 관계 맺기인데 여기에서는 기본적 경청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내담자와 라포를 구축하고 상담을 구조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단계는 이야기와 강점 찾기 단계로서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강점을 찾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활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재진술, 그리고 요약, 그리고 감정 반영의 기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내담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3단계 목표 설정하기 단계에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 등을 사용하여 목표를 수립해 나간다면 효과적으로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단계 이야기 재구성하기 단계에서는 상담자는 내담자 자신이 새로운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계는 행동하기 단계로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이상으로 7주차 5단계 상담 전략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